아, 국가행정의 제10주차 수업입니다. 지금 강의 계획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은 행정의 환경, 첫 번째, 정치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강의 계획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한 학기 동안, 중간시험 전까지 우리 행정의 정의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행정과 가장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경영과의 관계, 정치와의 관계를 공부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남은 부분이 바로 행정의 환경을 이제 셋으로 나누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공부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역하고 이렇게 해서 한 학기 수업을 이제 마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정치와의 관계는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행정과 정치와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뭐 정리하자면, 행정정치 이론론이 있고, 행정정치 이원론이 있습니다. 행정정치 이론론은 행정과 정치는 결국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기 때문에, 행정과 정치는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행정의 환경으로서 정치는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반면에 행정정치 이원론이 되면, 행정과 정치는 다른 것이다. 다시 말해 행정은 정치보다는 경영에 가까운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행정의 환경으로서의 정치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 그런 요소가 될 겁니다. 어쨌거나 두 가지 이제 시각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시기별로도 이렇게 계속 이제 시계추처럼 반복되고 그런 관계 있긴 하지만, 행정의 환경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정치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그 경계를 긋기가 굉장히 힘이 들 정도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행정의 담당자 같은 경우에 그렇잖아요. 우리 책에서 보면 그 차례편에 제1편, 제1장, 제3절 이렇게 되면 거기 행정의 담당자가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 예를 들면 이제 지금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나 각부 장관, 이런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말할 때 정치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청의 시청의 공무원, 이런 사람들은 이제 정치가 전혀 아니죠. 행정가죠. 그러나 이제, 차관이나 무슨 중앙부처 차관이나 아니면 국장급 정도 되는 사람은 그럼 정치인이냐, 이제, 행정가냐, 뭐 이 식으로 구분할 때 쉽지 않다는 거죠. 물론 이제 국장은 이제 직업공무원제로 해서, 이제, 승진해서 하여튼 국장까지 간 사람이니까, 당연히 행정가입니다. 그러나 차관, 그 다음에 장관, 국무총리 이런 사람들은 대통령이 사실상 임명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제 정치가로 봐야 됩니다. 정치가로 봐야 되지만, 임명직이거든요. 정무직 공무원이긴 하지만 이제 정무직 공무원으로 봐야 돼요. 근데 이제 사실 장관, 차관, 국무총리가 하는 일들 보면 정치적인 그런 일도 많이 하지만 상당한 부분들이 이제 또 행정적인 거거든요. 예를 들면 법무부라 할지, 이런 정치 부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장관이 정치적 그 역할을 많이 하지만, 예를 들면 행정안전부 장관이랄지, 그 다음에 이렇게 굉장히 실무적인 그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 장관들은 사실, 정치적 역할이 별로 없어요.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 장관도 그렇고, 여성가족부 장관도 있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정치가라기보다는 사실은 행정가라고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 정치와 행정의 경계를 딱 긋기가 굉장히 쉽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행정이 가장 중요한 환경, 행정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그런 변수가 바로 이 정치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내용을 우리가 이 시간에 공부를 해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금 공부한 것이 한 학기 동안 내내 이 행정의 개념을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한다 이렇게 했죠. 행정의 개념을 공부하면서 관련된 그런 사항들을 이제 우리가 진도를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책으로 볼 때는 책 한 권 우리 이 새행정학이라고 하는 책 전체를 다 진도를 나가지는 못하지만 행정의 개념을 공부함으로 해가지고 부분 이제 우리가 사실은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과목을 사실 다 이수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혼자 자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진도를 다 나가기는 힘들고, 그래서 중간중간 다 내가 수업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또 학생들 중에 이렇게 교재 얘기를 하긴 하지만 교재를 계속 그대로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15주 동안 짧은 15주 동안 이 책 전체를 다 공부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그런 부분들만 우리가 일단
강의 그 안에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관련적으로 우리가 연결시키는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행정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뭐, 다른 학문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사실은 4년 동안, 대학에서 4년 동안 행정학과에서 4년 동안 공부하도록 구성되어 있는 게 사실은 이 행정학이라고 하는 학문 체계고, 사실 더 심층적으로 공부하려면 또 대학원까지 가서 공부를 하도록 되어 있는 학문이고, 그리고 특히 행정학은 이제 응용사회학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제 학부 때 정치학이나 경제학이나 뭐 사회학이나 법학 같은 쪽으로 미리 이제 한 4년씩 공부를 한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제 대학원에 가서 사실은 공부하도록 돼 있는 학문이다 보니까, 사실 15주 동안 이렇게 굉장히 포괄적인 이런 영역을 다 공부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우리는 행정의 개념만 심층적으로 공부를 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리한 것처럼 행정의 정의를 가지고 우리가 중간시험을 봤습니다. 그리고 행정과 경영과의 관계까지 우리가 중간시험을 봤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치와의 관계, 우리 지난 시간에 있던 정치행정 1, 2원론 요거하고 요 이후로 이제 우리가 학교말 시험 범위가 되는데, 자, 오늘은 이제 행정의 환경 가운데서 지금 정치만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겠다는 거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경제, 그 다음 시간에는 시민사회, 그 다음에 법, 이런 식으로 진도를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행정의 개념 가운데 우리가 지금 행정의 환경, 정치를 공부하는데, 행정과 정치는 아까 말한 것처럼 상당히 그 경계가 모호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행정과 정치 분명히 이제 선을 그어야 할 부분이 존재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여기 나오는 행정의 정치적 중립이라고 하는 거죠.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당리당략, 정파적으로 볼 때 중립을 지켜야 되는 거죠. 여당 야당이 치열하게 정치적인 되게 충돌을 했을 경우에 행정은 중립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여당 편만 들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또 야당 편을 들어서도 안 되고,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행정의 정치적 중립이다, 이렇게 말해서 political neutrality라 이렇게 말한 거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안정성이 있는 거고, 우리가 말한 것처럼 미국 여권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부패였고, 그것이 결국은 행정이 정치적 중립이 안 되고 승자 독식식으로 해가지고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은 승리한 정당에서 이제 모든 연방 공무원을 다 가져가는 그런 부작용이 있었잖아요. 이런 문제가 바로, 그래서 행정의 정치적 중립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예를 들 때 이제 특히 프랑스 예를 많이 들잖아요. 프랑스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나라입니다. 다당제 국가고, 굉장히 다당제로 이렇게 선거를 치르다 보니까 항상 과반수를 차지하는 그 정당이 나오기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립정부가 일상화되어 있고, 연립이 또 깨지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대단히 불안정하고, 그 다음에 대규모 노동자의 노사 분규도 굉장히 심각하고, 이게 정치적으로 아주 좋게 말하면 자유롭고, 다양하고, 나쁘게 말하면 아주 불안정한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안정적인, 외형상 안정성을 지킬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정치적 중립을 잘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행정학을 공부하면서 여러 번 얘기를 합니다. 행정학은 이제 미국에서 사실 우드로 윌슨이 행정을 시작했지만, 그 기운을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유럽까지 가면은 독일에서 이제 경찰학이랄지 공법학이랄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사실 행정학에 이제 뿌리가 됐지만, 프랑스 행정학에 또 굉장히 사실은 영향을 많이 줍니다. 프랑스에 특히 우리가 아는 고등사범학교, 우리가 말한 그랑제골 있잖아요. 그랑제골 안에 국립행정대학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우수한 사람을 선발해서 이제 그랑제골에서 교육을 시켜서 이제 고급 핵심 공무원으로 이제 기용을 하는 그런 나라가 바로 프랑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책에서도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거든요. 행정학의 프랑스 행정학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제3장 제1절에 이 프랑스와 영국의 행정학이 나와 있습니다. 그 프랑스의 이제 행정학이 상당히
어드미니스트라이숑, 뭐 이래갖고 이제 프랑스 행정이 굉장히 전통이 있는 그런 쪽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의 정치적 중립이 굉장히 사회적인 안정을 위해서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고, 잘 안 됐던 것이 전형적인 것이 이제 엽관주의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죠. 미국에서 엽관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상당히 타당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엽관주의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미국의 핵심 공무원들은 다 백인, 그 중에서도 영국 출신, 흔히 말하는 워스퍼죠. 화이트, 앵글로색슨, 프로테스탄트,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이제 영국인들이 이제 사실상 핵심 공무원들을 독식을 하고, 독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도무지 깨지지가 않는 거죠. 선거가 끝나고 해도 그 사람들이 그냥 너무 확고하게 지배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 폐해가 이루 말도 못하죠. 그래서 나왔던 것이, 이게 선거에서 승리한 사람한테 한번 모든 걸 줘보자, 모든 걸 믿고 맡겨보자 이렇게 해서 사실 엽관주의라고 하는 것이 도입이 됐었고, 일부 엽관주의는 그러니까 기존에 그런 관료들의 독식 문화, 이거를 깨트리는데 굉장히 기여를 했던 것이 엽관주의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지만 이제 시간이 흘러갈수록 엽관주의가 정치적으로 이제 이렇게 결탁이 되고 하다 보니까 엄청난 이제 정치적 부패와 연결됐던 거죠. 매관매직이 성행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고, 선거 때가 되면 어느 정당이 줄 서는 쪽에 바쁘고,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우리가 이제, 실적주의 공무원제로 이제 넘어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실적주의 공무원제도 사실 또, 문제점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날 여전히 엽관주의 전통이 남아있는 것이, 선거가 끝나면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하고 차관을 임명하고, 대통령이 또 많은 사람도 임명합니다. 우리가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이 한 3만 명, 4만 명 된다고 그래요. 이와 같이 임명직이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은 더 많죠. 그 이유가 뭐냐면 엽관주의가 가지고 있는 실적주의 공무원제 어떻게 보면 단점이면서 엽관주의 장점을 살린 것이 바로 그런 문화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정치적인 어떤 충성심 이런 걸 기대하다 보니까 엽관주의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엽관주의는 무조건 나쁘고 실적주의 그 다음에 직업공무원제는 무조건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둘 다 장단점이 있다는 것이죠. 둘 다 장단점이 있어서 이거 혼용을 하되 고위관직 공무원들은 엽관주의로 가고 중하위 공무원들은 이제 실적주의로 가는 게 맞는 것이죠. 그래서 또 이것을 실적주의는 또 무산일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또 엽관주의를 가지고 또 무산이라는 그런 공무원들한테 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어느 쪽이 반드시 이제 장점만 있고 어느 쪽은 단점만 있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입니다. 행정도 이렇게 정치적 중립이 중요하지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도 중요해요. 우리 책에서도 보면 제4장에 보면 행정윤리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행정윤리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부패에 연루돼서는 안 되고 공무원들은 일단 그 다음에 이해가 충돌할 경우에 이해 충돌을 방지하는 식으로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공직윤리 이게 이제 꼭 필요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제7장에 와서도 인사행정에 와서 제5절 부분에 제6절 부분에 가면 공무원의 행동규범이 나오거든요. 행동규범으로서 이제 첫 번째가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는 거고 두 번째가 바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입니다. 그 세 번째가 공무원 단체, 공무원 노조이거든요. 공무원들은 이와 같이 정치적인 이제 기본권을 위해서는 공무원 노조, 쉽게 말하면 공무원 단체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긴 하지만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돼요. 여당, 야당 어느 쪽 편을 들어서는 안 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거죠. 자,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거. 그 다음에 이 행정과 정치의 관계는 정부 형태별로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의원 내각제냐 아니면 대통령 중심제냐에 따라서 양자 관계가 상당히 다르다는 거죠.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양자가 대립 형태에 있죠. 입법부, 다시 말하면 국회와 그리고 행정부, 정부 사이에 서로 대립한 형태가 바로 대통령 중심제다 보니까
정치 영역과 행정 영역이 서로 견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대통령 중심제입니다. 그러나 의원 내각제는 우리가 알다시피 총선거에서 과반수를 차지한 정당이 이제 정부를 조직하잖아요. 내각 총리를 취임을 해갖고 총리가 이제 그 국회의원들 가운데 이제 장관을 쭉 임명하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이 의원 내각제죠. 그 의원 내각제는 선거가 딱 한 번 있는 거죠. 총선거 딱 한 번 있어가지고 그 선거에서 이긴 정당이 이제 정부를 조직하도록 돼 있다 보니까 의원 내각제는 정치와 행정이 하나로 융합될 수밖에 없는 형태입니다. 그러나 대통령 중심제는 선거가 두 번 있잖아요. 총선거를 통해서 국회를 구성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이제 정부를 구성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견제하다 보니까 대통령이 하는 행정과 그 다음에 이제 총선거에 선출된 국회가 하는 이제 정치 기능이 서로 이제 대립하는 형태를 띠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과 정치와의 관계는 대통령 중심제는 양자 대립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 다음 의원 내각제는 양자 융합형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까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행정과 정치가 확연히 다른 것은 행정이 추구하는 것은 보편적인 이익을 추구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 흔히 말할 때 공익이라고 하죠. 공익, public interest, 공익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행정이라면 정치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는 특정한 이념을 추구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정강, 그 정당이 추구하는 이념, 이걸 우리는 정강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말하고 한문으로는 이렇게 정강 이렇게 쓰죠. 정당의 강령이다. 정당의 강령이다 이렇게 정강 이런 말 쓰고 영어로는 이제 아이디올로지다 이런 말 쓰고 독일 말로 읽으면 이데올로기다 이런 말 쓰고 그다음에 플랫폼 폴리티컬 플랫폼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진보 정당은 진보적인 이념을 추구하고 보수 정당은 보수적인 이념을 추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정치는 당연히 이념을 추구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행정은 이런 이념이 없습니다. 공익을 공동 보편적인 공익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행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공무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이라고 해서 우리는 우리 책에서도 지금 행정의 담당자로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1장 제3절에 보면 공무원을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으로 나눴고 그 다음에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공무원들이 지금 우리나라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함께 해서 한 1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이 100만 명 정도를 이런 사람들은 이제 우리는 100만 명의 그 공무원들은 이제 직업 공무원입니다. 이 사람들은 오로지 공무원에만 전념해야 되는 거죠. 투잡, 쓰리잡 이렇게 일을 해서는 안 되고 오로지 공직에만 종사해야 된다. 우리는 전업, 이게 직업 공무원제죠. 그리고 신분을 보장하는 거죠. 공무원들이 자꾸 신분이 보장이 안 되면 소신껏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문성을 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분 보장이 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어요. 단점도 있습니다만은 최소한의 신분 보장을 해야지만이 공무원들이 소신껏 그 다음에 전문성을 쌓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또 신분 보장이 너무 확고하면 무사한 일에 빠질 수 있죠. 그 다음에 공직 부패, 공무원 부패로도 갈 수 있다. 이런 문제점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직업 공무원제는 두 가지죠. 신분을 보장하는 대신에 다른 일을 가지면 안 된다. 공직에만 전념해야 된다. 이거 우리가 말할 때 이걸 직업 공무원제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실적주의 공무원제는 뭐예요? 오로지 실적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정치적인 충성심이나 그 사람의 어떤 연고, 무슨 연고, 이런 게 학연, 지연, 이런 게 아니고, 오로지 그 사람의 능력과 노력, 이걸 우리는 실적이다. 실적. 그래서 실적주의 공무원제는 오로지 그 사람의, 능력과 노력에 의해서 이제 평가하고 하는 이런 공무원제들을 실적주의 공무원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실적주의 공무원제를 우리는 영어로 메리토크라시다. 이렇게. 메리트. 그 사람이 가진 메리트. 그 사람이 가진 능력과 노력. 그걸로 평가하는 걸 메리토크라시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직업 공무원제를 캐리어 시스템이다. 캐리어 시스템을. 그 사람이 커리어를 존중한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행정의 담당자라면 정치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일단 선거로 선출되는 거죠. 선거로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이런 사람들 다 선거로 선출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 우리는 정무직 공무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선거로 당선된 사람이 이제 임명을 합니다. 대통령이 장차관을 임명하고 국회의원이 자기가 같이 일하는 비서관을 임명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임명에 의해서 그래서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는 선거에서 당선이 되거나 아니면 그 당선자로부터 임명을 받을 때 정치인이 되는 겁니다. 이런 공무원들을 우리는 정무직 공무원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렇게 선거를 통해서 선출되는 공무원은 그 국민이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실적이 너무 나쁘면 다음에 그 사람을 선거 때 안 뽑아주면 되는 거죠. 낙선시키면 간단히 이제 통제가 되는데 문제는 이제 신분이 보장되는 이 실적주의 공무원, 직업 공무원은 이제 통제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검사들, 판사들 뭐 뉴스에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시대적인 어떤 상식을 벗어나는 판사, 검사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국민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의 신분이 보장이 돼 있거든요. 국민들이 원한다고 이 사람들 내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 한은 내보낼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얘기가 나오잖아요. 앞으로 검찰총장이나 법원장이나 이런 그런 물론이고 평검사나 평판사까지도 미국처럼 선거를 하자는 거죠. 유럽처럼 선거를 하자는 거죠. 변호사들이 출마해가지고 당선되면 판사, 검사가 되고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판사, 검사로서 또 일을 잘 수행하면 다음에 계속 뽑아주면 되는 거고 그 사람들이 좀 미흡하면 다음 선거에서 간단히 낙선시키면 되거든요. 이와 같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공무원들은 지금 말한 것처럼 선출직으로 전환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이제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검사 우리나라처럼 검사를 이렇게 지명제로 하면 계속 지금처럼 일단 통제를 못한다고. 국민들이 어떻게 통제를 못한다고. 위에서 대통령이 통제를 못하는 거는 문제가 아닌데 국민들이 볼 때 저 판사는 잘못했다. 그러면 이 사람을 내보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지금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행정의 영역은 바로 이와 같이 직업공무원제고 정치 담당자는 임명이나 선거로 이제 구성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이 추구하는 것은 권위를 추구합니다. 반면에 정치가 추구하는 것은 권력이죠. 그럼 권력과 권위는 뭐가 다릅니까?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걸 우리는 묶어서 권력이라고 봅니다. 무슨 물리적인 무슨 압박이나 이런 거는 물론이고, 그다음에 경제적인 보상을 주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전문성을 가짐으로 해서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이제 따르게 하는 여러 가지 그런 형태를 다 묶어서 우리는 이제 권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권력들 가운데 특히 정당성을 갖춘 권력 있잖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전문성에서 우러나오는 권력, 그 다음에 법적으로 보장이 된 권력 있잖아요. 대통령, 그 다음에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은 당선되면서부터 법적으로 권력이 주어집니다. 이와 같이 전문성에서 우러나오거나 법적으로 법적인 형태거나 어떤 형태거나 하나에 그 사람이 정당성을 갖는 권력 가운데 정당성을 갖는 권력만을 우리는 권위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권력과 권위를 분명히 구분해야 됩니다. 권력 가운데는 정당하지 않은 권력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물리적인 그런 폭력도 있고, 그 다음에 위협, 협박 이런 것도 있고, 또 그 다음에 물질적인 보상을 주고 사람을 움직이는 그런 또 그런 권력도 있거든요. 금권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권력이 있을 수 있는데 행정이 추구하는 것은 이제 공직자로서 그 특정 영역에 오랫동안 종사함으로 해서 그 사람이 쌓게 되는 전문성이거든요. 저 사람은 공직 생활을 예를 들면 경찰로서 20년을 복무했다. 그러면 저 사람은 경찰에 대해서 전문가구나. 그럼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인정을 하잖아요. 이게 바로 전문성에서 우러나오는 권위란 말이죠. 그래서 행정은 권위를 추구하고 이제 정치는 권력을 추구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정책 과정적으로 볼 때 행정이 담당하는 정책 과정은 정책 집행입니다. 임플리멘테이션. 그러니까 국회에서 입법부가
결정하고 형성해준 정책을 실천하는 거죠. 국회가 만들어준 법률을 실천하고, 국회가 심의해준 예산안을 또 실천하고, 이런 형태가 바로 우리가 이제 정책 집행이라고, 우리 행정은 이와 같이 집행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고, 반면에 이제 정치 영역, 다시 말하면 국회에서는, 정당에서는 정책을 형성합니다. 어떤 대안을 개발하고, 그런 대안들을 비교 검토해갖고 그중 하나를 선택을 하고 하는 것이, 우리는 대안을 개발하는 것을 이제 정책 형성이라고 그러고, 그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것을 이제 결정, 선택, 어놉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능을 하는 것이. 그리고 행정은 집행이요, 정치는 정책 형성이다, 이렇게 구분을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치의 특성을 한번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아까 이제 나온 얘기가 됩니다만은, 정치 영역은 행정과 다르게 특정한 가치를 추구합니다. 행정은 보편적인 공익만 추구한다고 얘기된 특정한 가치 체계, 어떤 밸류입니다. 밸류. 예를 들면 참여, 평등을 중시하는 그런 진보 정당이 있습니다. 안정을 또 추구하는 또 보수 정당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추구하는 가치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변화, 진보 정당은 변화를 추구하고, 변화도 좋은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또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작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또 안정을 또 추구하는 정당이 있습니다. 안정도 또 좋은 점이 있지만 너무 사회가 정체되고 하는 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정치 영역은 특정한 그 가치, 밸류, 그 다음에 아이디얼, 생각 이상형이 있습니다. 진보 정당은 좀 더 평등한 사회를 원합니다. 보수 정당은 좀 더 자유로운 사회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특정한 가치를 추구하고, 그 이념, 우리 말하는 아이디올로지, 자본주의, 사회주의, 이런 식으로 어떤 이념을 추구합니다. 주로 이제 진보 정당은 주로 사회주의 쪽으로, 그 다음에 진보 정당은 주로 자본주의 쪽으로, 이런 식으로 이념을 추구하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이제 정당을 통해서, 정당이라고 하는 정치를 하는 무리들이죠. 무리. 이 당자가 집당자가 아니고 무리를 짓는다는 뜻입니다. 정치적인 무리를 이제 우리는 정당이다 이렇게 말하고, 영어로 political party다 이 말이니. 그래서 우리는 정당은 당파성을 가집니다. 진보 정당은 중하위층 사람들이 이익을 도모해요. 반면에 보수 정당은 중상위층의 이익을 도모합니다. 이같이 정당은 어느 한쪽 편을 들어야 돼요. 다 편을 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당들이 뭐냐면 국민정당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극소수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정당은 또 뿌리 내릴 수 없습니다. 유럽으로 치면 나치당, 그다음에 파시스트 당, 이런 당들은 자기 나름대로 이제 어떤 정당성 근거를 가지고 있지만, 그게 추정하는 사람이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지지자가 어느 정도 될 때 그런 정당을 우리는 이제 국민정당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국민정당을 지향하되 분명히 정당은 다 모든 사람의 이익을 반영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격, 우리는 이제 당파성이다, 파티잔십이다, 당파성.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보수 정당은 중상류층, 진보 정당은 중하류층, 이렇게 이제 당파성을 갖는 것이죠. 파티잔십, 이 파티잔십이란 말인데, 이거를 일본 사람들이 빨치산이라는 말로 이게 번역을 했습니다. 당파성이라는 뜻은 파티잔십 이렇게 한 거죠. 반면에 행정이 추구하는 이익은 보편적입니다. 유니버설리티라는 거죠. 유니버설하다는 거죠. 공익을 추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정당이 이제 그렇습니다. 정당이 보수 정당, 진보 정당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익 집단, 압력 단체도 마찬가지예요. 노동자를 대변하는 쪽은 이제 주로 진보 정당의 이제 정책을 반영시키겠죠. 반면에 자본가 단체들은 보수 정당에다가 이제 또 정책을 반영시킬 겁니다. 시민단체도 마찬가지예요. 시민단체 중에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NGO잖아요. 시민단체 NGO도 이제 색깔이 있습니다. 이익 집단은 이제 말 그대로 자기들 이익을 추구하는, 그래서 그런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압력을 행사하는
그런 곳이 이제 분명한 이익을 드러내는 곳이 이제 이익집단 압력단체라면 시민단체 NGO로 한 건 그게 아니죠. 보편적인 그런 이익입니다. 우리 흔히 말할 때 환경운동연합, 환경을 보호하자는 거죠. 경실련, 경제정의를 실천하자는 거죠. 참여연대, 모든 사람들이 참여를 하자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추구하는 그 이익은 좀 더 보편적이고, 그 다음에 이익집단으로 가면 좀 당파적이고, 정당으로 가면 많이 당파적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그 다음 정치 영역은 아까 말한 것처럼 선거로 임명을 된 거죠. 선거 선출로. 우리는 지금 선출하는 공무원이 대통령, 그 다음에 국회의원,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장, 그 다음에 지방의원, 요 4가지죠. 그리고 하나 있다면 교육감, 이렇게 해서 5개의 지금 공직을 뽑습니다. 지금 말한 건 대통령과 국회의원과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장, 그리고 지방의원은 통합선거법으로 이제 선거를 치르는 거고, 교육감은 이제 교육자치법에 의해서 이제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선거에 당선이 돼야지 이제 정치 영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 낙선되면은 뭐 아무 필요가 없는 거고, 특히 이제 총선거에서 선출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관주의적인 임명에 의해서 이제 구성이 되는 거고요. 반면에 행정인들은 이제 그 직업 공무원제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엄격한 이런 공직 시험을 통해서, 필기 시험을 통해서 이제 뽑는 경우도 있지만, 꼭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는 공직에 대한 선호도가 우리만큼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들을 그냥 뭐 이렇게 수시 채용, 뭐 특별 채용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시험도 없이 그냥 구술고사로 해서 많이 뽑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과거제도 전통이 있고, 그다음에 공직에 대한 사람들의 선호가 워낙 크다 보니까 엄정한 이런 그 정시 채용, 그다음에 필답고사 이런 거 꼭 치르지 않으면은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건 형태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어떤 절차가나 어떤 그 사람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서 이제 임용이 돼야 되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신분을 보장을 하는 거죠. 정년까지 보장을 하고, 특별히 공법상의 뭐 형사법상의 어떤 잘못만 저지르지 않으면, 민사법은 문제 없어요. 형사법상의 문제만 없으면 그 사람의 정년을 보장하는 형태, 이런 것을 우리는 직업공무원제, 실적주의 공무원제다. 다시 말하면 관료제에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관료제, 신분이 보장이 되는 그런 형태. 그 다음에 행정의 영역은 정치의 영역은 이제 전문성이 결여됩니다. 국회의원이 계속 뭐 당선될 수 있지만, 국회의원들이 당선되더라도 상임위원회를 옮겨 다니잖아요. 한쪽 상임위원회에 오래 머무는 사람이 얼마 안 됩니다. 물론 정치인 중에 다 전문성이 없는 건 아니죠. 미국 같은 경우는 예전에 뭐 엘 고어 부통령 같은 경우에는 환경 쪽으로 굉장히 그 전문적인 정치인이었어요. 정치인들 중에서도 전문성을 키우는 그런 정치인도 있지만,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자기 소관 상임위원회를 옮겨 다니다 보니까 특별한 영역의 어떤 전문가는 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직업성이 없어요. 그 공무원의 선거에 언제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직업의식이 별로 없습니다. 반면에 이제 행정 담당 공무원들은 한쪽 영역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일을 하니까 당연히 전문성이 이제 쌓일 거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은 그 일에 대한 뭐랄까 직업의식이 투철하죠. 관료주의적으로 해서 프로페셔널리즘, 그 일에만 전문적으로 그 일에만 이제 매달리도록 되어 있는 것이 공무원인 거죠. 정치인은 정치를 하면서 얼마든지 다른 일을 뭐 할 수 있는데, 행정은 이제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정치 영역은 아까 말한 권력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행정은 전문적 권위를만을 추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권력과 권위는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개념적으로 구분해야 됩니다. 우선적으로 권력은 대체로 이제 정치학에서 연구하는 그런 정치학적 개념이라면, 권위라고 하면 이제 사회학에서 이제 연구하는 그런 개념이죠. 그 다음 권력의 원천을 이제 권력원이라고 합니다. 소스, 권력이 어디서 오느냐? 소스 오브 파워. 그러면 이제 권력의 원천, 아까 말한 것처럼 권력은 물리적인 힘으로 그 사람을 제압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인 보상을 주고 그 사람 행동을 구속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그 사람의 권력을 행사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원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법적으로
딱 근거가 있어가지고 어쨌거나 권력의 원천은 굉장히 다양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막스 베버가 우리가 말한 것처럼 권력을 셋으로 나누었죠. 전통적 합법적 권력, 그 다음에 카리스마적 권력, 그 다음에 법적 합리적 권력, 셋으로 나눴습니다. 베버가 이렇게 권력을 셋으로 나눈 것을 우리는 이념형이다 이렇게 말하고, 아이디얼 타입이다 이렇게 해서 권력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거는 어디까지 이념형이고, 모든 권력은 그 이념형들의 혼합 형태입니다. 한 가지만 있는 경우는 없어요. 카리스마적 권력을 갖더라도 또 다른 요소들을 좀씩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념형과 현실형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는데, 베버가 말했던 이제 그 법적 합리적 권력, 이게 바로 이제 권위죠. 권위. 이 권위라고 하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정당성을 가질 때 누가 봐도 이거는 옳다 이렇게 볼 때 그걸 권위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병원에 갔는데 치과 의사가 이 이빨을 뽑읍시다. 그러면 그거 따라가잖아요. 네? 입을 벌리세요. 그러면 하잖아요. 치과 의사 이를 뽑읍시다. 싫어요. 그 다음에 입 하세요. 싫어요. 이렇게 안 해. 입을 하세요 하면 그냥 벌리는, 이것은 그 사람이 치과 의사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 때문에 누가 봐도 그 전문성이 정당하니까 우린 거기에 따르는 거죠. 그래서 권력과 권위를 분명한 개념적으로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치 영역이 하는 기능을 보면 말이죠. 정치는 어떤 일을 하냐. 우리 이제 이렇게 보는 그 관점들이 이제 먼저 두 가지 관점이 있죠. 구조기능주의적 시각이 있고, 그 다음에 정책 과정적인 시각이 있어요. 구조기능주의 쪽에서 볼 때 정치가 하는 일이 있고 이제 행정이 하는 일이 있고 이런 거죠. 그래서 정치가 하는 일을 보면 정치라고 하는 구조가 수행하는 기능이 뭐냐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다시 말하면 시민단체와 이익단체, 압력집단이 하는 기능은 뭡니까? 이익을 표출시킨다는 거예요. 다양한 사람들의 이익을, 감춰진 이익을 밖으로 이제 드러낸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표출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거 아티큘레이션이다. 노동자들이 감춰진 이익을 표출합니다. 노동자의 권익 보호, 임금 인상 이렇게 내세우는 거고, 그 다음에 총학생회가 이익을 표출합니다. 좋은 수업 어떻게 해달라, 등록금 인상 자제해라, 장학금 확대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이익을 표출시키는 거예요. 표출. 그리고 이런 시민이익단체는 이와 같이 다양한 사람들의 그 이익을, 이제 감춰진 이익을 겉으로 드러나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당이라고 하는 구조가 수행하는 기능이 바로 뭡니까? 이익을 수렴하고 지배한다는 겁니다. 지금 표출된 다양한 형태로 이제 표출된 이익들을 수렴시켜요. 그룹핑을 하는 거죠. 진보적인 그룹, 보수적인 그룹 이렇게 이제 수렴을 시켜가지고 지배를 시켜요. 하나로 뭉친다는 거죠. 너무 다양한 것이 양극화 시켜서 이제 그룹핑을 한다는 거죠. 이런 것을 지배하겠다고 해서 우리는 어그리게이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정치 영역은 이익을 드러내게 하고 드러난 이익을 하나로 모아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책 과정적으로 볼 때 정치가 하는 일은 정책을 형성시킵니다. 우리가 정책이라고 할 때, 폴리시라고 할 때 정책을 뭐라고 했습니까? 문제 해결의 대안입니다.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정책이라고 합니다. 기획이라고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5년 이상 이렇게 돼가지고 장기적으로 문제를 예방하고 문제를 회피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우리는 기획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정책이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대안, 이게 바로 정책이거든요. 이 정책을 일단은 문제 해결하려면 그 문제 해결의 대안을 개발해야 되잖아요. 대안을 우리는 얼터너티브다 이렇게 해서 대안을 개발합니다. 대안은 꼭 한 가지가 아니라 2개 이상 있는 겁니다. 2개 이상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서울의 외곽 교통체증이 심하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벨트웨이를 신설하고 확장하자 하는 대안이 있었고, 아니면 GTX 광역 철도망을 지하로 깊게 깔자, 2가지 대안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또 신도시를 좀 더 광역화시키자,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문제 해결의 대안을 내놓는 것이 바로
우리는 정책 형성이다, policy formation이다, 이렇게. 이걸 하는 것이 이제, 주로 시민단체가 이런 하죠. 대안들 중에 이제 예를 들어 환경운동연합은 일단 환경을 살려야 된다. 차량도 가능하면 어떻게든 환경 친화적인 전기 차량, 수소 차량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우리가 말하는 화석 연료를 줄이자 이런 식으로 하여튼 시민단체가 하고, 그다음에 이익단체, 이익집단, 압력단체에서도 또 이제 정책 대안을 만들고, 그다음에 각 정당에서도 또 대안을 만들고, 그다음에 의회에서 굉장히 이제 사회적으로 이렇게 어떤 쟁점이 됐을 경우에는 이제 국회가 나서 갖고 중요한 것은 의제로 채택을 합니다. 덜 중요한 것은 버리고 중요한 것은 의제로 채택을 하고, 우리 이거를 의제 채택이다 이렇게 해서 아젠다 세팅이다 이런 말을 쓴 거죠. 아젠다 세팅. 그러니까 국회에 들어가기 전까지 시민단체나 이익집단, 압력단체나 정당에서 그냥 설왕설래 그냥 갑론을박 이렇게 되는 것들은 그냥 아직 채택이 안 된 그런 상태고요. 이것은 이제 국회에서 이거는 법을 새로 만들거나 개정을 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 이렇게 될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의제로 채택이 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우리는 그거를 아젠다 세팅이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다양한 대안들 가운데 하나를 이제 고르는 거, 그게 우리는 이제 정책의 결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폴리시 메이킹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대안들을 이제 비교 검토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건 주로 이제 하는 것은 주로 집권 여당에서 이제 하는 거죠. 의회, 국회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했을 경우에 야당은 또 어떻게 요구를 하지만 결국은 이제 집권 여당이 여러 대안들 가운데 하나를 선택을 합니다. 대안을 선택하고, 대안을 선택하기 전에 여러 대안들을 비교 평가해야 됩니다. 그걸 우리는 정책 분석이다, 어널리시스다. 각 정책들이 갖는 여러 측면들을 쪼개서 본다는 거죠. 어느 대안이 비용이 적게 들고, 어느 대안이 편익을 많이 갖다 주냐, 어느 대안이 환경 친화적이고, 어느 대안이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본단 말이죠. 환경영향 평가도 하고, 예비 타당성 조사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하여튼, 그 다음에 공청회도 해보고, 해서 굉장히 여러 단계를 거쳐가지고 결국은 여러 대안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것이죠. 이런 것을 우리는 이제 정책 분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책 분석을 거쳐서 이제 정책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치가 하는 두 가지 기능이 바로 요구와 지지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데이비드 이스턴이라고 하는 정치학자가 말했죠. 요구하는 정치 영역을 우리는 야당이라고, 야당은 주로 요구를 합니다. 디맨드를 해요. 그 다음에 지지, 서포트를 하는 쪽은 집권 여당 쪽입니다. 여당 쪽에서 잘한다 이거고, 야당은 잘못한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잘한다. 그러면 그건 이제 지지, 한쪽은 여당이고, 문재인 정부한테 요구한다. 이건 이제 요구죠. 요구와 지지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정치 영역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시민단체와 이익집단, 압력단체, 정당들이 이제 이런 요구 지지 기능을 해요. 특히 야당은 주로 아까 말한 것처럼 요구를 하고, 여당은 이제 지지를 하는 식이 됩니다. 그리고 기각된 의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요구를 하는 거고, 채택된 의지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지지를 하는 그런 형태예요. 지지를 하면 이제 채택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하여튼 그 다음에 정치 영역의 이제 기능이 하나가 합리성을 보완한다고. 합리성. 우리가 이제 정책 이렇게 채택을 할 때 기준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아까 말한 정책 분석 가운데 이제 가장 대표적인 분석 기법이 바로 비용 편익 분석입니다. 어느 대안이 비용과 편익의 비율이 가장 유리하냐, 이걸 이제 봐야 되네. 그래서 우리는 그 여러 가지 이제 개량화된 그런 방법을 써가지고 이제 대안을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우선순위를 순위를 정해요. 근데 그렇게 순위를 정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결론에 이르렀을 경우에, 이성적인 차원에서 볼 때, 합리적인 차원에서 볼 때 A 대안이 가장 합리적으로 보여요. 그러나 꼭 그것이 이상적이긴 하지만 현실성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 바로 그런 현실성,
이제 뭐라고 할까,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는, 다시 말해 정치성이라고 하는 것을 반영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정치 영역입니다. 다시 말하면 실천 가능성이죠. political feasibility, 실천 가능성이 높은 거. 이걸 가장 이상적이라고 해서 반드시 그것이 채택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상적일수록 어떻게 보면 실천 가능성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가장 실천 가능성, 너무 이제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그런 경우 있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이제 어떤 대안을 찾을 때는 역시 가장 완벽한 대안을 찾는 것보다는 역시 가까운 데 있는 걸 찾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의사결정 모형들인데, 합리 모형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안을 찾아냅니다. 시간과 돈을 많이 들여서 찾아내요. 그게 합리 모형의 장점이에요. 그러나 합리 모형의 단점은 실천 가능성이 이제 떨어진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실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나온 것이 만족 모형, 점증 모형이잖아요.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그냥 만족하는 수준에서, 그리고 기존에 있는 거에다가 약간 변형을 시켜서, 이런 거 우리가 이제 만족 모형, 이제 점증 모형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실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행정적으로 볼 때는 이제 합리성을 우리는 추구를 해야 돼요. 가장 이상적인. 그러나 정치적으로 볼 때는 이게 이제 실천 가능성을 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반대가 항상 있을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항상 실천 가능성. 그래서 이런 영역을, 이런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정치 영역인 거죠. 그 다음에 정치 체제를 유형화 해봐야 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행정의 환경으로서 이 정치가 행정에 주는 영향, 이걸 이제 가늠하기 위해서는 정치 체제를 유형화를 해야 돼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권력 분립 형태에 따라서 우리가 나누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절대적인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권력을 나눠 놓으면은 서로 분립시켜서 서로 견제와 균형, 체크 앤드 밸런스라고 하는 원리에 잘 맞춰 놓으면은 이게 최소한 이제 부패는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권력을 쪼개는 것이 이제 관료화가 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예외적 형태만 아니면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 권력 분립을 너무나 당연한 걸로 이렇게 합니다. 하여튼 권력을 집중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구상에 있는 체제 가운데 가장 이제 많은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정치 체제는 바로 의원 내각제입니다. 이게 영국형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존 로크가 이권 불문으로 제창했잖아요. 로크가 사법부하고 집행부하고 사법부 집행부를 둘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권 분립론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당시 이제 왕, 그러니까 막 입헌 군주제를 두고, 그 다음에 이제 집행부와 이제 사법부로 이렇게 나눴던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런 형태를 택하고 있는 곳이 이제 전형이 바로 영국이고, 이것이 유럽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나라들은 다 의원내각제를 택하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와서 인도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대부분 나라들은 의원내각제를 택하고 있어요. 사실 프랑스도 지금 이제 밑에 이원정부제라고 깊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프랑스도 기본 근간은 의원내각제입니다. 다만 대통령하고 이제 총리가 적당히 이제 나누어서 이렇게, 주로 이제 대통령은 국방이나 외교만 담당하고 총리는 이제 기타 행정을 담당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눈 게 프랑스형 이원 정부제지만, 기본 골격은 의원 내각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전 세계 정치 체제는 거의가 의원 내각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대통령 중심제라고 하는 것은 미국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몽테스키에가 얘기했던 이제 삼권 분립론 있잖아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셋으로 나누어서 서로 상호 견제 균형을 하도록 해야 된다. 여기에 맞춰서 이제 미국에서 그 당시에 조지 워싱턴을 이제 대통령으로 세웠던 거죠. 대통령으로. 처음에 이제 그 왕당파는 조지 워싱턴을 왕으로 세우자. 영국처럼 우리도 입헌군주제로 가자. 이런 식으로 해서 왕당파는 그 조지 워싱턴을 왕으로 세우자고 이렇게 주장했었고, 반면에 공화파는 토마스 제퍼슨 같은 이런 공화파들은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대통령이라고 하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자. 그래서 프레지던트라고 하는 프리사이드, 프레지던트란 말을 그 어휘를 이제 분석을 해보면
프레지던트는 앞에 프리, 미리 사이드 가서 앉는다 그죠. 미리 자리를 선점한 사람이 이제 프레지던트죠. 뭐 영어로 다시 한번 체어맨, 그 회의에서 이제 제일 우두머리, 먼저 가서 자리를 잡는 사람, 프리사이드언트, 프레지던트인 거죠. 그래서 이제 공화파가 승리하고 왕당파가 이제 패배하고 이렇게 해서 미국의 대통령 중심제가 이제 탄생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미국의 독립을 혁명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전혀 새로운 정치 제도가 하나 생겨난 거죠. 그 이전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예를 들면 절대군주제, 그다음에 영국형 의원내각제 이 두 가지밖에 없었지만 미국의 이제 대통령 중심제라고 하는 제3의 새로운 제도가 이제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렇게 해서 이제 대통령을 뽑죠. 미국 대통령 선거 지금 이제 진행 중이죠. 미국 대통령 선거는 굉장히 좀 특이한 그런 제도입니다. 하여튼 거기는 직접 선거는 아니고 대통령 선거인단 구성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주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그 주에서 한 표라도 이제 이긴 그 정당이 이제 다 가져가는 그런 이제 특이한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대통령을 선출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상원, 하원 또 의회를 선출을 한 번 더 하고, 이렇게 양쪽을 이제 뽑아서 서로 대립을 시키고, 그 다음에 사법부는 변호사들 가운데 이제 선거를 통해서 검사, 판사를 선출해가지고 이제 사법부를 구성하고, 이렇게 해서 삼권이 서로 견지 균형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가 대통령 중심제인데, 현재 대통령 중심제를 택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그리고 후진국에 몇 나라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나라 수로 치면 별로 많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대부분의 나라는 이제 의원내각제고, 그 다음에 대통령 중심제는 굉장히 이제 소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원 정부제 우리가 알다시피 아까 얘기한 것처럼 프랑스형으로 이제 대통령 중심제와 의원내각제 서로 장점을 이제 결합을 시켜서 이렇게 하겠다고 이제 만든 제도잖아요. 프랑스 여러분 역사를 보면 미국형 대통령 중심제를 가장 먼저 수입한 나라가 바로 프랑스였잖아요. 역사에 보면 루이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의 그 조카가 사람이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됐잖아요. 미국형 대통령 중심제를 수입해갖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처음이 됐죠. 그러다가 이제 그 권력의 기반을 강화시켜서 이 사람이 총통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왕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보나파르트 왕조를 시작했죠. 그렇게 해서 자기 삼촌 보나파르트 나폴레옹하고 자기 루이 나폴레옹 이렇게 해서 그게 두 사람으로 끝난 게 이제 프랑스의 보나파르트 왕조입니다. 하여튼 프랑스는 이와 같이 미국형 대통령 중심제를 이제 먼저 수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럽형 의원내각제들을 결합시켜가지고 좀 독특한 형태의 이원정부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예외적인 형태가 이제 지금 정리를 한 게 대만에서 오권 분립제입니다. 대만은 좀 특이하죠. 그래서 뭐 입법원, 행정원, 사법원 이 세 가지는 뭐 같습니다만, 그 다음에 고시원, 감찰원 이렇게 오권 분립되어 있습니다. 고시, 그러니까 인사제도라는 고시원, 그 다음에 이제 직무감찰하는 감찰원 이렇게 해가지고 대만은 오권 분립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사회주의 형태죠. 사회주의 체제가 또 이런 사회주의 체제는 사실상 정치가 없습니다. 정치가 없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선거가 사실상 아예 없거나, 중국처럼 아예 선거가 없거나, 아니면 유명무실해요. 북한처럼. 북한은 선거를 가끔 하긴 해요. 그렇지만 전혀 유명무실한 선거고요. 그 다음에 중국은 아예 선거가 없고, 러시아도 선거를 합니다만은 유명무실한 그런 선거고, 그 다음에 정당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중국은 중국 공산당 하나밖에 없어요. 그 외에 다른 정당이 허용하지 않습니다. 북한은 조선노동당 외에 몇 개 위성정당들이 있어요. 허수아비 정당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선거라고 하는 게 사실상 없고, 정당도 사실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나라는 정치라고 하는 건 없다는 거죠. 정치라는 거 아예 존재하지 않고 다 행정밖에 없는 그런 사회주의 체제입니다. 대표적인 나라 지금 말한 것처럼 러시아, 중국, 북한, 베트남, 쿠바 이런 나라들은 사실상 우리가 말하는 선거가 없어요. 선거가 없기 때문에 이 나라들은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말하기 힘듭니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말은 선거를 한다는 거죠. 선거.
선거를 한다는 건 뭡니까? 정당 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정당 제도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정치인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자유와 이런 그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참여를 하고 그다음에 뭐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국민들의 그 뭐랄까요, 권리가 이제 보장이 되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자유민주주의 전형이기 때문에 중국이 뭐 중화인민공화국이다. 이름을 인민이란 말을 쓰지만 사실은 우리는 그 민주주의라고 하지 않는 이유가 선거가 아예 없기 때문에. 북한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말하지만 여기 민주주의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선거가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그 나라에 선거가 있는지 없는지가 굉장히 사실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부의 구성,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정부 가버먼트라고 그러면 정부를 구성하는 쪽은 이제 피라미드 형태로 돼가지고 위쪽에 정치 영역이 있고 아래쪽에 이제 행정 영역이 있게 마련입니다. 정치 영역은 우리가 말하는 이제 흔히 말하는 집권 여당이 이제 정점을 차지합니다. 특히 의원 내각제는 총선거에서 승리한 다수당이 이제 집권 여당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총리를 선출하고 또 그 총리가 이제 내각 각부 장관을 이제 임명하고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의원 내각제에서 특히 집권 여당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정치형은 권위보다는 권력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 임명, 대통령 중심제는 특히 임명이 중요합니다. 의원 내각제에서는 일단 국회의원이 당선이 돼야 그 다음에 장관을 할 수 있거든요. 국회의원이 당선이 안 되면 장관을 할 수가 없어요. 의원 내각제는. 그러나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누구나 대통령이 지명만 하면 누구나 장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명이 특히 대통령 중심제에서 중요하고 그리고 임명이나 선거를 구성해야 돼요. 선거를 통해서 우리는 여러 대표성의 원리다. 지역대표, 비례대표 이런 여러 대표 원리. 그 다음에 뭐 석패율 제도, 그 다음에 무슨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여튼 이 대표성을 높이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선거입니다. 이런 선거를 통해서 우리는 통제를 할 수 있어요.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그 다음에 다음에 다시 재선시켜줄 수도 있고 낙선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선거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그 나라가 민주적이라는 뜻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나라도 이제 선거가 지금 말한 것처럼 다섯 직위만 선거를 하잖아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교육감 이렇게 5사람만 선출하지만 우리도 미국, 유럽처럼 법원, 판사, 그다음에 검사 이런 사람들도 이제 변호사들이 출마해가지고 당선된 사람만 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국민들의 요구에 미흡하면 다음 선거에서 낙선시켜버리면 간단하게 이제 판사, 검사를 다 통제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쉽게 말하면 튀는 판사, 튀는 검사가 있어도 국민들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도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형사법상의 어떤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한은 이 사람들을 내보낼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앞으로 선거가 좀 비효율적인 면이 없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도 최소한의 선진국격으로 해서 통제 수단으로서의 이제 선거 요거를 우리가 해서 최소한 법원 원장, 그러니까 지방검찰청 청장 이런 사람들은 검사장 이런 사람들은 선거를 해야 돼요. 평검사, 평판사 이런 사람들은 또 다 뽑기는 너무 인원이 많으니까 우리나라 검사가 3,000명이 넘는다고 하잖아요. 3,000명을 다 뽑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평검사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검사장급 되는 사람들은 이제 선거를 하도록 이렇게 법을 바꿔야 되는 거죠. 이게 다 이제 미국의 그다음에 유럽의 선진국들의 세계적인 추세거든요. 거기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치 영역은 아까 말한 것처럼 정책을 형성하고 분석하고 그 다음에 선택 결정을 하고 하는 것이 바로 정치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사회적 쟁점 가운데 어떤 것들을 의제로 받아들이고 어떤 것들은 제외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정치고 행정 영역은 이제 관료제입니다. 관료제는 아까 말한 것처럼 대표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실적주의를 뽑다 보니까 그 사람의 능력 위주로 공무원들을 뽑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 남녀 성비율, 학력별로 고학력, 저학력, 지역별로 어느 지역, 뭐 그다음 계급별로 뭐 카스트 뭐 이런 계급 이런 대표성이 없어요. 그냥 실력으로 성적순으로 뽑다 보니까 이 대표성이 전혀 없다. 이게 정치 영역의 선거라고 하는 아주 민주적인 그런 좋은 게 없으니까 여기서는 대표성이 결여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통제를 할 수 없다. 아까 말한 것처럼 선거를 통해서 이렇게 통제를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 영역은 전문성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 직업 실적주의 공무원제를 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행정령이 담당하는 기능이 바로 정책 집행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는 행정의 환경 가운데 정치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경제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